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인 문영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문영숙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낀 60대 여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의 속담이더라고요. 사람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부모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웃과 학교 같은 타인들의 협력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30여 년 자식 둘을 키운 지금 곧 40을 앞둔 자식 놈 키우는 대도 남의 손을 빌리게 된 웃기지도 않은 경험을 했네요. 부끄럽고 지금도 마음 깊숙이 애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젊었을 적 아들들을 제 손이 아닌 저희 어머니 손을 빌려 키웠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제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28살 때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남편이 도로 포장 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후 저는 혼자서 2살 터울의 아들 둘을 키워야 했어요. 원래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저는 세상에 홀로 남은 것보다 더 막막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애들을 맡길 곳도 없어서 어린 첫째 아들 손을 붙들고 둘째 아들을 포대기에 두른 채 연락을 받은 병원으로 간 그날이 말이죠. 간호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저를 붙들고 남편의 시신이 기계에 깔려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아이들은 간호사분들에게 잠시 맡기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애들을 맡기고 나서 더 이상 눈을 뜨지 않는 만날 수 없는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나마 멀쩡하던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냐 원망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와 아이들을 두고 가는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어린 자식들과 저를 두고 차마 하늘로 편히 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 어떤 원망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저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다행히 지인 중 공장일로 잔뼈가 굵은 이모님이 있었기에 남편을 보낸 상처에 딱지가 앉을 틈도 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했죠. 처음 일했던 곳이 통영에 있는 굴 양식장이었거든요. 이모님께서 당장 가까운 곳에 자리가 안 났는데 아는 분이 그곳에서 반장으로 있다고 딱 석 달만 거기서 일하고 그 후에 본인이 조금 더 편한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더군요. 양식장 근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집에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석 달만 고생하면 집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니 그 당시 저에겐 감수할 만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아이들과 떨어져야 하고 어머니에게 애들을 떠맡긴 게 걱정이었지만 내 자식,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치를 끈 감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 3살로 너무나 어렸고
커서 기억도 못할 시기였거든요. 걱정은 첫째 아들이었죠. 워낙 어려서부터 숫기도 없어서 제가 잠시 외출만 해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던 애였으니 석 달간 일주일에 6일을 엄마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게 엄마로서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5살짜리 아이 붙들고 어떻게든 엄마가 일하러 멀리 떠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쩔쩔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석 달 동안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떠났고 제 아들들은 엄마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죠. 먼 곳에서 애들과 떨어져서 어찌나 외롭던지 매일 밤마다 애들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말이 오길 기다렸죠. 주말이 돼서 집에 가는 길에는 행여 애들이 내 얼굴을 까먹지 않았나 하는 마음 반, 얼른 애들을 보고 싶은 마음 반이 돼서 갔었죠.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 작은 머리에 엄마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보자마자 아장아장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양식장에서 일하고 처음 집에 간 날 온종일 제게 안겨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과 함께 울었고요.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장 엄마랑 붙어 있고 싶은 시기에 형편에 쫓겨서 애를 떼어놔야 한다는 제 현실이 비참하고 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 가면 애들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어요. 딱 하루 쉬는 날 정작 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한테 붙어 있고 제가 통영으로 떠나는 날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가지 말라던 첫째 아들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제 애도 적응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주말에 갈 때마다 할머니 뒤에 숨어서 제게 오지 않는 아이를 보며 충격을 먹기도 했죠. 이제 아이에게는 자주 보지 못한 엄마는 필요 없나 하고요. 어머니는 제게 얘가 원체 예민하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나중 되면 자식들은 나이가 들어 부모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믿어야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했던 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총 5군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석 달을 보내고 나서는 이모님이 소개시켜 주신 가죽 공장에서 일했고 그 후에 형편되는 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오랜 노동으로 인해 이미 30이 넘어서부터 손가락 마디마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좀 오래 복용해서 손가락에 변형이 좀 왔는데 통증만 잡히면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울퉁불퉁해진 엄마의 손가락을 매만져주는 둘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제 손을 가만히 보다가 엄마 손가락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씁쓸하게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라고 대답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꽃이나 풀을 따다가 돌멩이로 빻으면서 놀곤 했는데 하루는 날이 너무 좋아서 둘째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겠다고 해서 둘째만 데리고 갔죠. 공원에 앉아서 둘째가 볼볼거리며 노는 걸 보고 있었는데 한창 풀과 꽃잎을 가져다 돌멩이로 빻던 둘째가 그걸 제 손가락에 가만히 발라주더라고요. 엄마 손가락 아픈 거 낫게 하려고 바르는 거야. 내가 만든 약이야. 그때 둘째 나이가 아마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뼈와 근육이 변형될 정도로 일한다고 해도 어린 아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생각해준다는 생각에 그래도 애들 곁에 있는 시간을 희생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번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에 첫째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곤 했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겠거니 했죠. 수많은 공장을 돌면서 정착하지 못했어도 아들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한 번이면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딱 한 군데,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여기서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일했던 유리 공장이었는데, 작은 공장이었지만 사람들도 좋고 조건도 좋아서 정착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는 미혼모라는 걸 안 공장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그날은 공장 문을 닫고 장례식장까지 와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장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 공장을 그만두게 된 건 여러모로 제게는 불운이나 다름없었네요.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고 처음으로 계속 일하고 싶던 직장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그 후 옮긴 공장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얻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집에서 좀 멀고 작업량이 많긴 했지만 다른 곳보다 수당이 높았어요. 그 시기 첫째 아들이 의대에 진학해서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고 둘째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돈이 이만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기에 큰 도움을 못 줘도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하고 싶어서 거리가 어쨌든 하는 일이 어떻든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게 된 곳에서 1년 좀 넘게 일했을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거죠. 저를 포함한 8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었고 그중 제가 가장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불에 데이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던 말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엄살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상을 입으면서 쇼크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들들 얼굴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 아들은 의대만 6년 다녀야 했고 둘째는 대학에 입학한 후 동시에 공무원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내 자식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모습 보고 눈을 감아야 마음 편히 남편 곁으로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 않던 둘째가 눈물 범벅이 돼서 저를 보며 울고 있었고 그 뒤에 첫째를 봤을 때 아,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줬구나 싶더군요. 저승으로 끌고 가지 않을 테니 아들들과 함께 더 살라고 말이죠. 그 후 저는 1년 반에 걸쳐서 화상 수술만 5번을 받아야 했습니다. 등, 허리 쪽에는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까지 진행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둘째 아들은 학교까지 빠져가면서 제가 수술하는 날마다 함께 병원에 와주고 간병까지 해주었습니다. 다쳐서 애 학교까지 빠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하면서도 또 이래서 자식 낳아 키우는구나 싶은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첫째 아들은 워낙 의대는 공부량도 많고 곧 졸업을 앞둔 터라 많이 바빠서 첫 번째 수술 이후에는 같이 와주지 못했고요. 그때는 그저 첫째가 동생을 많이 믿어서 엄마를 맡기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때는 다른 수술보다 좀 많이 떨었어요. 근데 그때 둘째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첫째에게 형이 좀 가줘라고 했지만 첫째는 마찬가지로
공부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둘째는 원래 가족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는 첫째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있긴 했어도 말다툼을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둘째가 형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둘째 아들의 말에 첫째 아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 이러다 싸움이 크게 날까 싶어서 제가 중간에서 말렸네요. 어차피 제 동생이 함께 가주기로 해서 괜찮다고. 이모가 오니까 걱정 말라고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죠. 첫째 아들에게도 괜히 공부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한 번 된 서운한 감정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무뚝뚝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함께 가줄 수 없나 싶었고요. 근데 고인물처럼 마음에 남았던 서운함이 아주 잠깐 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을 마친 첫째 아들이 그 후 전공을 성형외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인턴 1년 후에 레지던트라고 전공의 4년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게 전공의 때 어떤 전문의가 될지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성형외과를 정했을 때 저는 그때 첫째 아들의 선택에 제 영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엄마가 끔찍한 화상을 입고 온몸에 검붉은 열꽃을 입은 채 사는 걸 보고 훗날 훌륭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엄마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을 지워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 같은 화상 환자들이나 흉을 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말은 안 해도 내심 엄마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가 김칫국을 시원하게 한 사발 마신 거였네요. 첫째 아들이 전공의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식사하는 와중에 첫째 아들 얼굴이 많이 까칠해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피곤하냐, 거기서 잘 챙겨 먹냐는 얘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은 늘 그랬듯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되면 엄마 몸에 남은 흉터도 우리 아들이 지워줄 수 있겠네. 솔직히 정말 첫째 아들에게 수술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미 살면서 수술은 넌더리가 날 만큼 하기도 했고 첫째 아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이 상처를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처가 제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냥 의사가 된 아들에게 걱정 말라고 엄마 상처는 내가 지워주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제 말에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수술 받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 수술을 어떻게 해요? 다 큰 아들한테 몸에 있는 흉 보여주고 싶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밥을 먹다 순간 체한 것처럼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정녕 내 자식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전공의가 되고 일이 많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예민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둘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젓가락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말 한 번 정 떨어지게 한다. 말로만이라도 알겠다고 할 수 없냐? 부모 흉터 치료 하나 못 해줄 거면 뭐하러 의사하냐? 생판 남들 치료는 어떻게 하려고?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원래 실력 좋은 외과의도 가족 수술은 집도 안 하는 법이야. 그럼 연줄 쌓아서 우리나라 최고 성형외과 의사 소개시켜줘서 엄마 흉터 치료해준다고 하던가.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른데 말이 꼭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아들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집안에 말다툼이 잦아지곤 했습니다. 첫째가 제게 차갑게 굴거나 버릇없이 굴면 둘째가 저 대신 화를 내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아들들 입을 막아버렸어요. 괜히 저 때문에 형제 사이가 점점 틀어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덮어두고 가는 제 습관 때문에 첫째가 점점 차가워지고 이기적이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째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일을 했던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자식에게 강하게 하지 못하고 뭐든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근데 부모의 죄책감은 자식에게도 또 부모인 나 자신에게도 지독한 독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도 저와 함께 살았고, 첫째 아들은 전문에 합격 후에 따로 방을 얻어서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30 중반으로 나이가 차기도 했고, 또 일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서 살아도 얘가 집에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집에서도 말도 잘 안 하고 방 밖으로도 잘 안 나왔기에 나가 살기 시작한 후로는 첫째 아들이 과장 조금 보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둘째가 따로 첫째에게 연락을 해서 상태를 보고 제게 말해주기도 했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아들들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36이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제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저 저번 주에 잠깐 형을 만났는데요. 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형 결혼한대요. 다음 주에 상견례하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연애를 하는 것도 몰랐는데 결혼이라니. 워낙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라고 100번 양보를 해도 이건 경우가 다르죠. 아직 며느리 될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당장 상견례라니. 그때 불현듯 몇 주 전에 첫째 아들이 제게 전화로 본인 태몽이 뭐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물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 궁금해하는 애가 아닌데 혹시 결혼 전 궁합을 볼 때 쓰려고 한 건가 싶더군요. 근데 놀랄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견례 저만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중에 따로 식 올리고 만나게 한다고요. 내가 형 멱살 잡고 제정신이냐고 엄마를 왜 빼냐고 나도 안 간다고 했는데 일단 엄마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비참함과 배신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삶의 전체가 자랑스럽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삶은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제 자부심 중 하나였던 첫째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엄마를 결혼식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기에 첫째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집에 온 첫째 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수천 개였지만 당장 무슨 생각으로 나를 내 인생에서 지우려고 했냐고 물으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어요. 장모님 되시는 분이 미신 뭐 그런 걸 잘 믿는 분이세요. 근데 아는 선배 말이 원래 몸에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에 화를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원래 미신 맹신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거 믿는다고 해서 그랬어요. 내가 엄마가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요. 너 그게 네 엄마 창피해하는 거야. 뭐 집안에 화를 불러와? 그래서 네 엄마 세상에 없는 사람 만들어서까지 그 결혼하고 싶다는 거냐? 그건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냥 조금이라도 잡음 나올 만한 거 미연에 방지한 거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사람 안 만들었어요. 비약 좀 하지 마세요. 유정이나 장모님, 장인어른께 어머니가 당장 몸이 안 좋으셔서 만나지 못한다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집안 장인어른이 중소기업 대표예요. 대표, 나 결혼만 하면 처가 돈으로 엄마 아들 병원 개업하는 것 시간 문제라고요. 정말 아들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니? 얘가 어쩌다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감수하고 이랬는데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부모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낳아놨으면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형 말 다 했어? 뭐 맡겨놨냐? 엄마가 몸이 부서져라 일한 덕분에 편하게 공부해서 의대 간 주제에 뭐가 당연한 거라고? 둘째 아들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첫째 아들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런 둘째를 말렸고 첫째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그리 그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엄마 세상에 없는 사람 만들어. 안 말릴게. 네 결혼식도 안 간다. 네가 원해서 구화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니? 그 대신 앞으로 내 아들로서 뭐 하나 부탁하지 마라. 결혼 하나로 평생 자식들 위해 일한 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아들. 나도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네 인생 살아. 저는 절대 첫째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음에도 뭐가 불만인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만인 얼굴을 하며 집을 나갔죠. 둘째는 형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저 자식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만 저는 너라도 상견례 가족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차마 상견례 혼자 보낼 수 없더라고요. 참, 이 정도면 중증이죠. 둘째에게 들은 상견례 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대청소를 했습니다. 집안을 빡빡 닦으며 머리를 비웠어요. 저 없이 지처가 될 집안 사람들과 웃고 있을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 배앓이가 뒤집혔으니까요. 그런데 초저녁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상견례가 일찍 끝났더라고요. 제게 등 떠밀려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간 지 3시간 만에 잔뜩 굳은 얼굴로 돌아왔거든요. 한숨을 푹 쉬며 넥타이를 벗은 둘째 아들은 제게 참지 못했다고 하며 몇 시간 전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날 만난 사돈 어른과 사부인 그리고 첫째 아들의 결혼 상대 모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상식적이고 친절해서 고작 미신 하나로 제 화상 흉터를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할 것 같지 않았고 아무래도 형이 결혼 전 괜한 걱정을 했던 건 아닌가 싶었다고요. 한창 식사 중에 사돈 어른께서 첫째 아들에게 이 좋은 날 사부인께서 편찮으셔서 못 만나 뵈서 어쩌냐고 몸은 좀 괜찮으시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웃으면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 눈에는 태연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하는 형이 정말 꼴보기 싫었다고 하네요. 가증스럽고 소름까지 끼쳤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서 형의 거짓말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아마 결혼식에도 참석 못 하실 것 같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의 말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왜 형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셔? 거동에 아무 문제 없고 정신도 말짱하신데. 그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맴돌았고 사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거동이 가능하세요? 아니, 박서방은 걷는 게 불가능하시다고 하던데. 아니요, 무리라뇨. 전혀 무리 없죠. 야, 박준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 저희 어머니 몸에 화상 흉터 때문에 여러분께 숨기고 싶어 했나 봐요. 듣기로는 형 장모님께서 미신을 아주 맹신하신다고. 행여 몸에 화상을 입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집안에 화를 가져가게 될까봐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고 형이 걱정했거든요. 한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다 못해쩍하고 금이 간 상견례 자리에서 폭탄을 투척한 둘째 아들은 태연하게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처음엔 저도 형이 이 결혼에 절박해 보여서 동생으로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 형제들을 혼자 키우시다가 화상까지 입은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신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할 집안과는 아예 사돈으로서 연을 안 맺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에 사돈 어른은 잠자코 가만히 있다가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말 잘해줬어요. 가족이 될 결심을 한 마당에 마땅히 들어야 할 사실이었어. 박서방,
솔직히 자네한테 참 실망했네. 오늘은 이미 마주 앉아서 웃을 기분이 아니니 이만 일어나겠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돈어른과 사부인, 며느리를 첫째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 나갔고 둘째 아들도 혼자 집에 온 거라고 하네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망부석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오겠다고 다짐했던 둘째 아들이 정말 사고를 치고 오긴 했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잔뜩 취한 첫째 아들이 집으로 와서 둘째 아들의 멱살을 잡고 왜 입을 안 닥치고 있었냐? 누구 혼삿길에 죄를 뿌리냐?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그 죄는 내가 뿌린 게 아니고 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했을 때 이미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고 결혼으로 팔자 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소리 했고요. 그때 저와 둘째 아들은 첫째가 파혼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에게 듣기로는 그날 형장인 어른의 표정이 아주 살벌했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첫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랑 함께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너네 말 잊었니? 아들로서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부탁해요. 유정이가 며칠 동안 장인어른 설득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데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딱 한 번만. 저 정말 이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첫째 아들을 보며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이 결혼이 하고 싶나? 근데 그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 많은 처가에 기대서 개원을 하고 싶은 마음인지 헷갈렸거든요. 이제 너 알아서 하라고 할까 싶다가도 그래도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상견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그 꼴을 보고도 나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날 상견례에 나가지 않았다면 인생의 진귀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첫째 아들은 연거푸 별다른 말할 필요 없고 다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초대받지 못한 곳에 가는 심정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사돈어른과 사부인은 둘째 아들의 말대로 첫인상이 참 푸근하고 느낌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기 전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돈어른의 얼굴이 어딘지 낯이 익더라고요. 약간 진하게 생긴 이목구비와 특히나 눈에 띄게 두툼한 귓불이 말이죠. 보면 볼수록 낯이 익어서 저도 모르게 빤히 바라보는데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제게 먼저 악수를 건네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정이 애비 최태영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부인도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돈어른의 이름 석자, 제 기억 속에 콕 박혀있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나니 듣기만 했던 얼굴에서 명확히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살이 좀 찌고 머리가 하얗게 새긴 했지만 그 푸근하고 자신 있는 표정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든 저는 무례를 무릅쓰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사돈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사돈어른께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도 뭐 건드릴 것 없이 작은 사무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전에 공장 운영하시지 않았나요? 사돈어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장이 망해서 문 닫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회사 차려서 여주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사부인께서 뭐 관상 같은 걸 보시나요? 어떻게 제가 예전에 공장 했던 걸 아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사장님, 저 그 공장에서 일했던 문영숙이에요. 혼자서 아들 둘 키우던. 제가 앞서 정착을 하려고 생각했던 유리공장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는 소규모라서 일하는 직원 수가 적기도 했고, 또 공장 사장님도 직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해서 사장님과 직원들 간의 유대가 깊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망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던 사장님을 제 첫째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사돈으로 말이죠. 믿겨지시나요? 정말 운명이 다시 만나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확률인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군지 밝혔을 때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굴에 진주름이 한 번에 쫙 펴질 정도로 눈도 입도 크게 뜨며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고 이내 감탄에 가까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서 반장이었거든요. 직원 수가 적기도 했고 제가 반장이었어서 근 20년이 지난 그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 봅니다. 아니, 우리 문반장, 아니 사부인.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 그런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사돈어른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가만히 숨죽이고 눈치를 보던 첫째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정하던 목소리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 천하의 나쁜 놈! 네. 아니 장인어른. 갑자기 그게 무슨... 박서방, 자네 어머니가 자네랑 자네 동생을 위해서 본인 인생 다 바쳐서 산 거 알아? 몰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놈이 그걸 몰라서 어머니 몸에 난 화상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짓말을 해? 장인어른, 그건 제가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노파심에... 듣기 싫어. 자네 어머니 귀하게 키운 아들한테 부끄러운 취급당할 인생 살아온 그런 사람 아니야? 어찌 어머니 희생 발판 삼아 산 자식이라는 게 그걸 몰라? 내가 정말 마음만 같아선 자네 같은 은혜도 모르고 염치 없는 인간 내 딸 짝으로 허락하고 싶지도 않네. 근데 사부인 생각하니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구만. 열불이 난 사람처럼 훅하고 뜨거운 한숨을 내뱉는 사돈어른을 본 첫째 아들은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첫째 아들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절박하게 장인어른께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돈어른은 그런 첫째 아들을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 옆에 있는 어머니야. 정신 못 차렸군. 아주 안 되겠어. 내가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 자네 어머니께 용서를 받으면 그때 다시 이 결혼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 자네 어머니의 고된 인생의 자식이란 놈이 똥물을 튀긴 걸 싹싹 빌어서 용서받아 오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본다고. 지금 생각해도 참 같은 부모로서 존경도 들고 고마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돈어른은 며느리가 첫째 아들을 기다려주는 선에서 한 달이 됐든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제게 용서를 받아오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 원래는 2달 뒤에 치러졌어야 할 결혼식은 무기한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정말 수시로 제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꼴을 딱 한 달 보았는데 얼마나 이 결혼이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5번씩 와서 나에게 매달릴까 싶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과와 반성이 마음에 닿질 않아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나 사이보다 고작 본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장인이 훗날 네 병원 개업해준다는 그 장인의 말이 계기가 되고 떠민다고 냅다. 나한테 사과를 하는 너한테 실망이다. 나도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거 알아. 나도 많이 미안하지. 그런데 어떻게 곧 40을 앞둔 자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상황과 마음을 아직도 몰라? 너 사춘기 때부터 나랑 말다툼하면 꼭 그 소리 했잖아. 엄마가 언제 내가 원할 때 곁에 있어 준 적 있냐고. 그런데 준영아, 엄마는 그때 그 조금이라도 너희 곁에 있으려고 그렇게 일했던 거야.
내 몸이 부서지든 손가락이 기형이 되든 상관없이 지금 돈을 안 벌면 나중에 더 니들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몸에 불이 붙었을 때도 너희가 엄마한테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떠나는 거라서 내 새끼들 행여 엄마 죽음 때문에 더 우울하고 힘들게 살까 걱정했던 게 나야. 그런데 너는 엄마가 그렇게 입게 된 상처를 부끄러워하니 내가 떠받치고 있던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배기겠어? 일단 내가 네 장인어른한테 가서 말하긴 하마. 결혼 허락해주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 널 용서 못하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어쩌면 이 몸에 있는 화상 흉터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그저 매일같이 네 얼굴 보기 불편해서라도 네 장인어른한테 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첫째 아들은 뭘 잘했다고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애처럼 눈물을 도르륵 쉴 새 없이 흘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상견례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사돈 어른이 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그렇게 만난 사돈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되니 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돈 어른은 제게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언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냐고 말이죠.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그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사돈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상관이 없으시다니. 그럼 결혼식은 제가 내킬 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부인께 저지른 일에 반성을 했다 싶을 때 그때 허락을 할 테니 사부인은 편하게 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첫째 아들은 그 일이 있고 장작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결혼 전까지 정말 수시로 제게 연락을 해서 요새 박서방이 뭐 힘들게 하는 건 없냐, 잘 지내냐, 이번 주에는 몇 번 얼굴 보러 오고 용돈은 좀 두둑이 주고 갔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나마 첫째 아들이 제 눈치를 보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도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 끝내 결혼을 허락했던 건 사돈 어른도 부모이기 때문이겠죠. 딸이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반성의 시간 동안 제게 총 수십 통에 걸친 편지를 썼는데 거의 다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 수십 통의 편지 중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미 오래전 엄마가 저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고 저희 곁에 있는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던 시절 엄마에게 괜히 짜증을 부리고 모든 일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어리석은 생각에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 제가 못나고 한심해서 지금까지 엄마에게 수천 번, 수억 번의 상처를 드려서 이제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죄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몸에 난 화상보다도 제가 어머니께 그린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을 거라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잠에 들지 못해요. 엄마께서 언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엄마 곁에서 엄마의 아들로서 기다릴게요.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첫째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과정이 물론 깔끔하거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첫째 아들 속에 있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건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첫째 아들을 용서하기엔 모자라긴 했지만요. 그래서 결혼식 날 첫째 아들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게 절을 할 때 거의 통곡 수준으로 울었지만 저는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저를 보고 냉혈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 후에도 첫째 아들은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안부 연락을 하루에 한 통씩 꼬박꼬박 하질 않나 꾸준히 제게 용돈을 보내고
저와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와도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첫째 아들 혼자만의 행동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듣기로는 며느리가 첫째 아들에게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본인과 결혼하고 1년 안에 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혼을 무효로 하자고 말이죠. 그만큼 절박하게 노력을 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대요. 제 용서를 들었을 때 혼인신고를 한다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따로 며느리에게 나 생각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너희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나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둘이 알콩달콩 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젓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똑같고 올곧은 사돈어른에게서 태어나 자란 며느리는 그만큼 올곧은 심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과 결혼 후 며느리는 따로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됐는데, 제게 본인 남편이 저지른 잘못과는 별개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돈어른이 심은 콩에서는 예쁜 콩이 났는데 제가 심은 콩에서는 왜 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팥이 어떻게든 다시 콩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잠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행여 나중에 다시 배신당할 일이 없게 큰 믿음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저와 그리고 먼저 떠나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심은 콩이니 끝까지는 봐줘야겠죠. 그래도 함께 지켜봐 줄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서 위안을 얻긴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화해 겸 둘째 아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아마 본인이 밭에서 콩으로 가기 위한 투자였겠죠. 앞으로 제가 다시 첫째 아들을 믿고 용서를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세상에 끌어올린 부모로서 천천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늘 그렇듯 당연하게 봄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고비가 찾아온다 해도 살면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우리 모두 힘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문영숙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문영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문영숙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문영숙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